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시장은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거나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거나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올해 쇼크가 온다고 했죠. 그게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번 달에 사고 팔고 다음 달에 사고 팔고 이런 단타들은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런 거 잘 못한다. 나는 몇 년씩 들고 가는 사람이다. 매수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경제는 반드시 붕괴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21년도에 삼성전자 9만전자에서 계속 박살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요. 테슬라 300달러에서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요. 폭락이 오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시장이 박살났는데 그걸 내가 눈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나요?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현실이 닥쳤을 때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단타로 대응하시라고 했죠. 샀다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왕 기다리실 거니까 쇼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대략 1000에서 16배 상승했고요. 지금 지수가 16,000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단타 하실 분들은 어차피 이 내용이 상관없죠. 샀다 팔았다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쇼크가 왔을 때 매수하세요.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앞으로 폭락장 오는 게 상관이 없죠. 바로 팔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쇼크를 기다릴만 하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런 구간에서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현재 100달러 인근에 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50달러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타 하실 분들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 되고요. 애플도 조만간 폭락을 할 거예요. 올해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뭐 70달러, 80달러 이 인근까지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화폐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이 딱 있거든요. 제가 예전 시간부터 이제 부동산 폭락 계속 진행된다 말씀드렸고, 분명히 제가 22년도에 다 던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금매로라도.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사실 분들 기다리면 폭락하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예전 일을 자꾸 회상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결국엔 올라간다, 주식은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과 내 생각은 달라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현실하고 거꾸로 갑니다. 여전히 부동산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 올라갑니다. 예전에 올라갔으니까, 예전부터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른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예전에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뭐 2배, 3배 더 올라간다. 이런 내용과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부동산을 돈 벌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걸 배워서 하면 돈 번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물의 시대가 오면 세상은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투자의 방향은 화폐의 이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올라갈지 이런 물건들이 떨어질지는 화폐의 이동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 뭐 GTX가 개통됐네, 지하철이 개통되네, 미국은 영원한 1등이다 이런 공식들 있잖아요. 이 공식은 과거부터 늘 변했고요. 1등의 자리, 왕의 자리는 항상 변했고요. 과거에는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우세했고요.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세합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냐? 반복되질 않아요.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고요. 지금 일본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일본 제품하면 알아주던 시기가 있었고요. 과거의 여자가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남자보다 힘이 세졌고요. 남자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들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부동산이 앞으로 다시는 유행하지 않고요. 부동산은 내려간다고 나와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월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달러 시세가 이러니까 다 늘 옛날 얘기만 하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붕괴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애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요. 테슬라가 $100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막상 폭락을 하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죠. 삼성전자가 폭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만전자 이후로 실제로 장기간 폭락했고요. 투자라는 것이 과거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올해는 인적 자원의 몰락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물의 시작을 알리는 인구의 몰락입니다. 친구들끼리 헤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회사에서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사람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7월에도 약 1000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만 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고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략 3조 원을 절감하게 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3조 원의 돈을 월급으로 받아서 동네 음식점이나 소비시장에 사용해야 될 돈인데 이 돈이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들에게 일감도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하청 업체들도 붕괴가 되는 것이고 그 하청 업체들의 직원들도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쇄 몰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근 사무실에서 음식을 만들던 자영업자들이 같이 붕괴가 되는 거고요. 관련된 모든 분야가 침체가 되고 붕괴가 되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지금 단순하게 3조 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계속 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또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천천히 해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이렇게 가다가 기업들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업들도 파산 신청을 할 기업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하청업체들이 몰락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가 붕괴가 됐을 때 이 아래가 다 붕괴됩니다. 다. 가장 큰 붕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붕괴가 도움닫기를 하는데 회사의 규모가 커졌을 때 회사의 직원이 5명이었을 때 붕괴가 되는 거랑 회사의 직원이 20만 명일 때 붕괴되는 거랑 어떤 게 더 붕괴가 클까요?
매출이 크면 클수록 붕괴의 크기는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가격도 비싸면 비쌀수록 붕괴의 크기가 커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붕괴가 돼도 쉽게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도 역대급으로 많고요. 자영업자 규모도 역대급으로 많고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이 역대급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점에 있는데 이번에 붕괴되면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붕괴가 될 거예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개묘년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사람이 크게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저는 붕괴가 오기 몇 달 전에 이런 위험 경고를 항상 해드렸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28년 만에 가장 큰 인력 감축을 예고한 상태로 18,000명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도 끝이 아니라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붕괴가 되면 하다못해 뭐 이런 자전거 가게도 망합니다. 자전거도 안 팔려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가 시작되면 할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굉장히 싸지죠. 전자제품들이. 안 팔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업들은 매출이 폭락하죠. 2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1인당 억대의 연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2조 원이라는 월급이 덜 나가게 될 것이고 2조 원이라는 월급이 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조 원이란 돈이 시장에 나와서 자전거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음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데 2조 원이 줄게 되면 모든 상품들이 안 팔리게 돼요. 지금 이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일단은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IMF 올 때도 믿지 않았고요. 2008 금융위기 왔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 붕괴가 왔을 때 믿질 않아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계속 하락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주식시장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단 1%밖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죠. 나올 예정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쓰러질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웃어 넘기거나 믿지 않는 거죠. 그래도 대기업인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쓰러지는 거예요. 돈 잘 벌 때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겠죠. 중국집에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 50명을 데리고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 50명 인건비를 주다가 내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엔 뭐부터 하냐? 인력부터 줄입니다. 그걸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0-30%가량 줄일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뭐 5% 줄인다.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의 유지비를 감당하면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굳이 그 유지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로 사람한테 주는 월급이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사무실이죠.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혜택을 전부 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 위기인데 법정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여 명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보고플레이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상값을 받지 못한 업체가 300곳에 이르고 적자를 감수하며 몸집을 불리는 사이 투자금이 바닥이 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운업계의 업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년 새 운임은 80%가량 하락했고요. 기업들이 어려워지니 수출의 양도 줄어들고 수출의 양이 줄어드니 해운업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재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양이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면 화폐의 양도 줄어드는 거고요. 부동산이 하락하면 화폐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료 재고가 이렇게 늘고 식료품이나 리테일 부분에서 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량이 최소 2배,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운항하지 않는 컨테이너선 규모는 1년 전보다 163% 증가했고요. 해운 업체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등하면서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받기 위해서 배를 추가적으로 늘렸단 말이죠. 대략 20% 정도를. 매출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의 크기를 늘려갑니다. 직원들도 늘려가고 사무실 규모도 늘리고 광고비도 올려서 TV나 유튜브나 라디오에 우리 회사 제품을 더 많이 알려요. 그래서 일감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 회사를 정말 키워놨어요. 크게. 큰 데로 이사 갔죠. 근데 일감이 줄면 넓은 평수의 이 사무실들의 인기가 이제 식는 거죠. 작은 규모의 사무실의 인기가 올라가고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르니까 넓은 사무실이 필요 없죠. 거기다가 이제 이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잘 될 줄 알고 배 양을 20%나 증가시켰는데 주문했던 배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매출은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가 왜 갑자기 파산하고 어려워지냐? 잘 될 때 공격적으로 규모를 늘려요. 사람이나 사무실을. 한 달 유지비가 1조 원인데 그런 규모를 확 늘려버리면 한 달 유지비가 2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잘 될 때 기준으로 유지비를 키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파산을 하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점점 크는 사이에 고점을 찍죠. 이게 현재예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비를 키워갔단 말이에요. 직원들을 늘려가면서. 지금 유지비는 정점인데 금리는 올라가고 매출은 하락하고 유지는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중국집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아요. 폐업이 답이에요, 폐업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올해는 정말 이 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몇 달만 지나보시면 체감하실 거예요. 체감하시게 되는데 저는 지금 초입 단계에서 미리 알려드리고 대비하실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연체예요, 연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로 그 예전에는 뭐 한 달에 80만 원씩 내시는 분이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한 80만 원이 늘었대요. 그래서 16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0만 원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올라서 이걸 더 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에 맞게 자동차를 유지하고 집을 유지하고 보험이나 여유가 없이 소비를 해요. 그런데 왜 연체가 되냐?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10만 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소 막 50만 원 이상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부업이 유행을 해요. 왜냐면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업하는 사람들의 양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뭐 배달을 해도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대요. 과거 2003년에 연체율 30%에 육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용위험지수가 4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4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이 왜 더 어렵냐? 과거에는 연체 지수가 44가 이제 고점 지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연체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대요. 비중이.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최소 몇 배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자동차를 주문하면 최소 이제 1년씩 기다렸잖아요. 지금 업체들은 할인 경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짜 계약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3대씩 계약하면서 자동차 계약권을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고 23년도부터 자동차 업계가 할인을 한다고 해서 22년도에는 차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말한 23년도에 할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폐의 양은 결국에 줄어요. 자동차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져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왜 앞으로 계속 하락하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분양가 5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 아파트를 사면 5억을 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도 않을 사람들도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넣고 보자. 무조건 버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주문이 과열된 거예요. 과열되면서 실제 수요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일단 넣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부족한가? 집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중고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들 시세가 급등했던 거예요. 과열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 비싼 데가 있나? 제가 지금부터 아파트가 반은 더 떨어진다고 했죠? 아파트 시세가 왜 올랐는지, 왜 하락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이론만 자세하게 내가 알아도 아파트가 왜 앞으로 10년 동안 떨어지는지 알 수밖에 없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차를 계약하면 예전에 이제 P라는 게 있었는데 프리미엄으로 이제 3천만 원이 붙었어요. 포르쉐 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계약하는 거예요. 출고만 하면 3천이니까. 실제 구입자가 아니라 이 계약권을 팔아먹으려고 계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들은. 이게 자동차 시장도 그랬고 부동산 시세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랐던 거를 보셨던 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부족해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대입해보면. 옛날에 올랐으니까 옛날에는요 아파트가 부족했죠.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경쟁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급등을 했냐? 돈이 갑자기 단기간에 풀리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몰리면서 살 것도 아니면서 그 계약권을 가지면 무조건 돈을 버니까 빌려서라도 일부러 산 거죠. 빌려서라도 계약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구입하려는 사람보다 아파트의 양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내에 몇 달이 지나면 경제 위기, 쇼크가 올 것인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